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2월 15일이고 일요일이죠.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오전에 했던 것은 어제 올리려고 했던 것이 좀 늦어 밀린 상황이라, 자 오늘 문화인 꼭지 하나 골랐는데 뭐 안에 다루는 내용은 상당히 뭐 다양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게 뭘까 생각했을 때 문화인 꼭지가 좀 적절한 것 같아서 골랐고요. 지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큰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죠. 예,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소위 유튜버나 TV 뉴스 같은 걸 보게 되면 항상 똑같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게 만들지는 못해요. 자, 오늘 그래서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야기하다가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를 스스로를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이 국면까지 진전하게 됐던 건 두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하나는 세상의 흐름이 운때가 맞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이거든요. 예. 그런 때를 맞이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진 인사를 한 우리의 측면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이냐, 사람이 할 일을 우리가 다 했다는 측면이 어떤 게 있느냐. 자, 이것이 우리가 훨씬 다른 역할을 부여받게 될 우리 스스로들이 스스로의 에너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풀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자, 그런 게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제목에서 뽑은 것처럼 사람은 내 생각대로 사는 거지 남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야. 이건 제가 한 말 아닙니다. 강원도에서 뭐 100세 이상까지 사신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한테 이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자, 철도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며칠 전에 이런 기사가 두 개가 연속으로 떴어요. 동해안권에 있는 철도. 여기에 대해서는 문재인이 마지막 해에 의미심장한 말을 하면서 동해 북부선 공사를 하고 떠났죠. 시작해놓고 그 성과물을 딸 때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보면은 삼척과 강릉의 고속화 철도 예타가 통과됐다. 예타가 통과됐다는 것은 예비타당성 통과됐다는 것은 이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삼척 강릉 구간은 현재 저기도 이제 KTX도 다니고 그러죠. 동해선이 다 연결이 된 거는 몇 년 전에 다 연결이 됐고, 그 중에 저 구간은 뭐 40여 킬로인데 길이 꼬불꼬불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철도가 기차가 속도로 한 60km밖에 못 낸다, 시속. 그래서 그걸 개선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말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 동해안 벨트가 향후 뭘로 활용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전남 해안 정도, 전라도 해안에는 신안을 대표해서 풍력단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고민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재생 에너지나 흐름에서 봤을 때 이 동해안 같은 경우는 수소벨트입니다. 수소벨트. 자, 이 그림 또한 문재인 때 다 그려져 있던 그림이에요. 자, 최근에 수소 이야기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우리 얼마 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었죠. 우리가 운전을 2기인가 추가로 건설을 하면서 기후부 장관이 그 이유로 들은 것이 수소 사회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아직 가격 구조가 좋지 않다. 이것은 세상이 준비가 덜 됐다는 겁니다. 그리 안 간다는 게 아니고 좀 늦춰진다. 그래서 규제나 새로운 표준이 시행되는 시기가 좀 길어진다. 그런데 우리 혼자 수소 문제 해가지고 전 세계 표준도 없는데 수소차 만들어서 팔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자, 이 동해안은 그 부분이다. 그 부분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 주요 이 지역의 경제적 포인트로서 더해질 것이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동해 철도 노선도를 보면은 저 동해 북부 끝에 철도가 짧은 구간 하나 짤막하게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저게 제진역이고 동해 북부선입니다. 동해 북부선의 공사를 저 제진역 제일 위에 있는 역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나중에 강릉까지 연결될 거예요. 이것도 뭐 현재는 공사 중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문재인이 이제 동해 북부선 공사를 할 때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부분이에요. 왜? 당연히 경제성이 안 나오죠. 저희 위에는 군사분계선인데 통행량이 뭐 있을 게 있었습니까? 예.
국방관광용 도로 철도를 만들 수도 없는 거고 돈을 몇 조씩 들여가지고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그 행사를 강릉에서 하자 했었어요. 많은 의견이. 근데 일부러 제진까지 갔어요. 차로 와서 비행기 타고 왔는지까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갈아타고 해서 당시 대통령 입장에서도 저까지 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 효과도 작지요. 군사 분계선 거의 안에 있는 거는 제진역이. 근데 그걸 상징적으로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죠. 문득 다가올 것이라고. 지금 문득 이 코앞에 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자, 그런 어떤 포석들. 그래서 민주당 정권 내에 어떤 연계성이라는 부분. 제가 이제 예전에, 금대중 정부 때 그때 이제 대북 협력 사업을 위해서 뭐 만주까지 나가서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남한의 전문가들이 북한의 전문가들하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뭐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철도가 궤도가 지금 우리하고 북한하고 달라요. 북한은 광궤를 써요. 우리보다 궤도가 넓어요. 그게 이제 시베리아로 연결되면 러시아 철도도 다 넓거든요. 그럼 그거 어떡하냐? 우리는 좁은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뭐 마련이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것이. 그래서 그때 문재인이 이야기한 게 강원도는 앞으로 대륙 철도랑 연결되면은 남북 소통을 전제로 저기서 환적가 일어나는 거지. 국경선을 넘어가는 거니까. 그 수요가 많이 커질 것이다. 이재명이 그런 이야기 했죠. 강원도 큰 도시 하나가 필요하다. 물류 도시가. 마찬가지예요. 북한하고 소통이 되게 되면은 현재 경기도 북부하고 거기야 뭐 많은 것들이 인프라가 돼 있지만 강원도에도 하나 그쯤 생긴다. 남북을 소통에 필요한 어떤 도시가 그 이야기 했죠. 이런 게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이고 여기서 다른 많은 것들을 설명해야 돼요. 자, 슬라이드가 많아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게 제진역이고 굳이 제진역에서 한 구간 지금 고성 정도까지 닦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상징성에 대해서 애써 설명을 했다. 이게 이제 동해선하고 다 연결이 되면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건 북한용이 아니라는 건 물론 북한용이죠. 원산하고 해가지고 뭐 쓸 수 있지만 북한도 인구가 많은 곳이 이쪽에 서해안 쪽이란 말이에요. 평양, 개성. 그리고 개성 쪽에 아마 공단 같은 거 먼저 활성화될 거예요. 자, 강원도의 철도의 핵심은 뭐냐면 유라시아 철도망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유라시아 대륙용 수출용, 즉 북극 항로의 육상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하게 될지도 몰라요. 자, 거기다가 이명박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러시아 철도, 러시아의 그 가스. 지금 뭐 사할린이나 시베리아 가스전 일부 중국으로 수출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지역의 수요를 더 만들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관이 같이 육로로 올지 몰라요. 러시아는 한국을 선호합니다. 한국으로 오는 거를. 지금 어차피 중국은 연결됐으니까. 그죠? 예, 일부는 아니에요. 한국으로 오는 걸 선호하는데 현재 수소를 가장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해안을 따라서 수소 단지들이 준비되는 거예요. 최초의 아마 수소 발전소도 지금 공사 중일걸요. 울산 어디에? 예, 그리고 수소차 생산 기지도 건설하게 있어야겠죠. 현대가 뭐 재작년부터인가? 예, 그것도 울산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물론 여기도 뭐 울산 앞바다에 풍력 단지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도.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것을 연계를 시켜 볼 수 있었던 게 오늘 부산에서도 예비 타당성 통과했다고 또 정관이라고 신도시 있거든요. 거기 연결하는 새로운 지하철 10몇 킬로인가 뭐 그래요. 32년 개통의 목표인데 여기는 수소 트램을 쓴다. 이게 옛날에 계획에 나왔던 거예요. 옛날부터 수소 트램 한다는 게. 자, 이것을 저는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수소가 간다. 가는데 예정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다는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약간 국뽕 채널 같은 데서 다루는 이런 것도 며칠 전에 나왔더라고요. 전 세계 트럭 회사들이 현대 수소차에 줄 서는 이유. 예, 이거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이러면 아시죠? 대형차로. 지금,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해서 가는 전기차는, 현재 한 1톤 트럭 정도가 한계예요. 트럭 같은 데 이래 가면 될 수가 없어요. 뭐, 당연히 기차도 안 되고. 그래서 한 30년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수소 트램이 나오니까 수소 KTX로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로템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수소를 싣고 가고 전력선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데서 전력선이 없다는 것은 일단 단가가 훨씬 싸지는 부분이 일단 있고요. 예. 둘째는 이 철도가 시베리아를 거쳐서 저 유럽까지 연결된다 하면은 전력망을 기존 전철 방식으로 전력망을 끌어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철도 때문에 발전소를 건설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이 수소 전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런 게 이번에 이제 동해선 철도 공사들, 그리고 거기에 수소 차량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되고, 요 밑에 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술 선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태양빛,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가 들쭉날쭉하다는 게 문제고, 당장 ESS인가? 그것을 배터리에 저장을 하거나 다른 형태의 전기로 저장을 했다가, 전기가 생산 안 될 때 그걸 활용한다. 이런 건데, 그것은 잠정적인 거예요. 뭐라고 할까, 과도기적인 단계고, 향후는 거기서 바로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를 저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소를 이동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지금 YTN에 소개가 되더라고요. 태양빛으로 청정 수소를 만든다. 당연히 가능한 이야기죠. 예, 이것을 이제 얼마나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방향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도 이야기를 했죠. 그때 계산이 다 나와 있었어요. 문재인 때. 향후 수소 경제로 가게 되면 우리도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에너지 자급이 된다. 사실입니다. 그죠? 자급이 되지만,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의 수소는 수입해야만 된다. 자, 그런 것도 역시 동해안에 있는 항구들을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요. LNG선 들어오는 그쪽으로 해서. 예. 자, 그런 것도 옛날에 다 언급이 됐었던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석열 전에 앞서서. 자, 조금 다른 이유로 다른 곳으로 가보면은, 지금 이제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 큰 변화가 정상적으로 순리대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강국의 반열에 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마침 어젠가 이틀 전에죠.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왜 동아시아에서 경제대국들이 계속 나오지? 일본이 한테 확 치고 올라가더니, 그 다음 일본이 좀 힘이 빠지니까 중국이 확 치고 올라오더니 이제 한국까지 확 올라오네? 예, 그죠. 삼국지, 전 세계에서 긴. 자, 여기서 누가 바통을 가져갈 것이냐. 미국의 패권이 지금 옅어지고 있죠. 그러면 중국 패권은 아니다. 예, 여기서 난타전이 발생할 수 있다. 복잡한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우리한테는 누구도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죠. 예전에 제가 이제 전력 생산량 가지고 비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많은 걸 설명합니다. 이것은 철강 생산량 순위인데 82년도 거예요. 이때 82년도를 제가 고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순위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 밑에 있죠. 꼴찌. 자, 그 당시 일본은 세계 2등이었어요. 세계 2등이고 일본과 우리의 차이는 10배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철강, 그죠? 철강 생산량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뭐랄까 산업의 크기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활력하고 미국이 우리보다 한 6배, 7배 정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중국이 그때는 약했어요. 82년도만 하더라도. 그죠? 중국하고 저기 서독이랑 비슷했네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현재 G7에 있는 유럽 국가들이 다 들어있어. 이태리, 프랑스, 뭐 어쩌고 영국 다 들어있죠. 이게? 캐나다도 있네요. 우리 바로 위에. 82년이에요. 그때만 해도 미국 주도의 세상, 나토 주도의 G7이 진짜 G7의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중국은 끼일 데가 없죠. 우리는 이제 갓 올라왔으니까. 예. 그런데 40년이 지난 23년에 볼까요?
우리나라의 순위가 쭉 올라갔죠. 우리나라는 생산량이 6배 정도 늘었어요. 지난 한 40년 기간 동안. 일본은 내려갔어요. 생산량이. 그래서 우리 10배에 달했는데 지금 1.3배 정도밖에 안 돼요.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습니다. 1억 2, 3천만 명 되죠. 예. 미국은 거의 같아요. 유지가 됐어요. 그 사이에 중국은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벌어졌죠. 이게 세상이 변한 겁니다. 그 사이에. 그 다음 그 G7 국가들, 좀 전에 유럽에 있었던 주요 국가들, 1982년도에 철강 생산량에 있어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명맥을 유지하는 게 유일한 나라가 독일이에요. 우리 밑에가 터키고 그 밑에 독일이에요. 그런데도 G7이 세상을 이끌고 있습니까? 여기 올라온 나라들은 다 브릭스 국가들이에요. 브릭스 국가들. 바뀐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다 알 수 있어. 지금 세계 경제를 어디서 돌리고 있는 건지. 그런데 G7은 현재 헤게모니를 계속 만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미국도 끝까지 러시아를 족친 다음에 군사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려고 했죠. 그래서 헤게모니를 유지하려고 했죠. 그래서 대박 실패가 난 거죠. 트럼프 지금 수습 중이잖아요. 자, 골마 터진 것을 약으로 살살 다스려서 가라앉히려고 하는 거죠. 터뜨리지 않고. 이것이 지난번 전력 순위도 이래요. 전력 순위도. 예. 자, 이래 되면 일단 일본은 게임에서 벗어났고 아시아에서 중국과 우리가 있다. 그가 관계를 정상화시켰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1월 달에 이재명이 중국 가서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래서 이건 다국화 방안만이 사는 길이고, 지금 저 소비처들이 미국을 위시한 G7이라는 주요 소비처들이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됐죠. 미국은 엄청난 빚을 얻어 쓰고 있죠. 미국이 빚잔치를 한번 하게 되면 쫄딱 망해가지고 한순간에 경제 위기가 한 번 더 나면은, 지금 못 버텨요 이제. 예전 경제 위기 같은 게 한 번 더 난다면은 그럼 전 세계가 폭망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살벌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내가 먼저 죽지 않으려고. 전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희한한 짓 해가면서. 예. 자, 그러면서 새로운 국가가 올라와야 되고, 새롭게 경제가 펼쳐져야 된다. 미국의 헤게모니가 한꺼번에 무너지면 안 된다. 점진적 후퇴, 작전상 후퇴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한국과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그리고 과거 냉전 시절에 있었던, 패권 시대에 있었던 아주 냉혈한적인, 차가운, 소통도 없는 그런 경계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이 훨씬 관계가 복잡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에 이제는 동의를 다 하실 거고, 위에 보면 이제 포브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한류는 이제 유행이 아니다. 우리도 그런 느끼시죠. 우리가 한류가 처음에 반짝 인기가 있을 때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금방 뭐라고 할까. 금방 탄력이 떨어질 수 있다. 우리 스스로가 어디서 그런 게 나오는지를 모르는 전문가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미나리라는 영화 인기가 있어가지고 미국서 그 인터뷰할 때 여자 주인공이,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질문이 이런 거예요. 왜 한국 영화 갑자기 좋아졌냐? 한국 드라마 왜 갑자기 좋아졌지? K-팝이 어디서 나왔지? 그게 아니다. 윤여정이네, 윤여정. 예. 원래 옛날부터 우리 영화는 좋았다. 예전에 우리가 좋은 영화를 만들고 있다. 이제 당신들이 알아본 거다. 즉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흐름이. 드라마도 그래요. 노래도 그래요. 즉 우리의 문화적 깊이는 아주 깊고 아주 넓다는 겁니다. 즉 그것은 우리가 기억도 못하지만은 우리의 문화적 DNA에 그게 다 기억된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한국의 소위 말하는 엘리트층은 우리가 이럴 리가 없는데 처음에 좀 잘 되면 우리가 계획을 잘 잡고 뭘 잘해서 그렇다. 그렇지만 내심은 자신은 없어요. 즉 이질화된 거예요. 그게 우리 엘리트 계층이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를 거치고 미국 영향이 편입되면서 청산되지 못한 그 유산을 우리가 받아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민초들 대부분과 위에가 계속 갈등 관계를 겪으면서 온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 10년 단위로 한 번씩 겪었던 엄청난 시위와 뭐 쿠데타와 뭐 항쟁에 뭐 민주화 운동에 대규모 희생에 그런 거예요. 그게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 큰 국면을 남북 소통을 앞두고 그런 엘리트층이 무너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대학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서울대학을 약간 홍보하는 식의 것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들도 밀려 있는 거예요. 그들도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정말 대변하는 우리 속에서 나온 전문가들이 그 자리를 대체해 줘야 돼요. 껍데기들은 치우고. 자, 그것도 타이밍이 됐을 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영화가 계속 좋았지만 빛을 볼 때 빛을 보는 거예요. 그때까지 버텨주는 게 또 우리 민초들의 힘이에요. 우리를 놓치지 않고. 그건 우리 경험에서 나온 거죠. 밑에 있는 우리 한국 잘 아는 어떤 미국 교수님이죠. 제가 내용을 안 봤습니다만 유럽은 50년, 한국은 1000년. 그 경험이 누적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붕선하고 우리 전통가옥의 첨화선, 일본과 중국이 절대 우리 못 따라옵니다. 그 깊이감을 못 이겨요. 우리는 선을 만드는 데서 엄청나게 세련됐고 그게 장인들의 몸에 그냥 배어 있는 거잖아요. 아, 이건 관공서다. 궁궐이다. 이건 양반집이다. 이거는 시골의 진사집이다. 딱 맞게 라인을 딱 만들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옷 잘 입고 디자인 감각 좋아요. 거꾸로 뭐 예술 감각이 좋아요. 자, 요즘 외국인들도 알아보더라고요. 경복궁 와서 보고, 아, 인왕산, 북악산이 정원에 들어와 있구나. 그물만 보는 게 아니구나. 유럽의 선과는 다르구나.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인위적이죠. 근데 절대 인위적이지 않죠.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그 서울의 도성안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연과 같이 어울리면서. 자연과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자연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살벌한 자연이 아니에요. 인간이 있어야 돼요. 인간의 흔적이. 주위를 압도하지 않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망하지 않고 버텨온 거거든요. 자, 우리는 설명할 수 없지만 많은 것을 되물려주고 있어요. 우리 후손들한테.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을 받았고 우리 선배들한테.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그 흐름을 이해하고 책임감을 느끼는 자들이 엘리트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거 보면 이전말로 나오죠. 한국인의 문화 정체성. 이게 제가 딱 표현하고 싶은 내용이 제목으로 적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부드러움과 강력한 힘을 공존시키는 지혜를 가졌다. 공동체적인 개인주의다. 예, 이런 표현도 얼마 전에 한번 제가 소개를 드린 적이 있죠. 부드러움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지금 그 부드러움과 강력한 힘을 다 보여주려고 하고 있죠. 예. 강력한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정치적인, 외교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국방부 핵잠 특별법을 추진한다. 군사용 원자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 자, 여기서 이제 핵잠에 대해서 오케이가 떨어졌고 이제 가는 것인데, 이거는 이 핵잠에 관련된 기술은 저기 이제 하여튼 1990년대 구소련이 몰락할 때 그때 우리가 가져온 기술입니다. 예, 그걸 국산화하려고 시도를 했던 게 노무현 때고 그때 준비가 다 됐어요, 거의. 예, 거의 조선일보 유용훈이 이걸 터뜨리고 미국 도망간 그 사건이 있었죠.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의 원자로와는 다른 새로운 타입의 원자로를 우리가 구축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은 미국 이야기한 차세대 원전하고도 상관이 있는 것이고, 빌 게이츠가 왔을 때 이재명이 이야기 꺼냈죠. 우리도 잘하는 기업들 많다고. 우리도 이 기술을 수십 년간 만졌어요. 미국보다 더 오래 만졌을 수도 있어요. 핵잠에 넣기 위해서. 근데 그게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해서 SMR이라고 해서 그 시대가 도래한 거고, 그게 바이든 때 이미 문재인과 약속을 했죠. 차세대 안전한 원전에 대한 협력이 양국 간의 어떤 동맹의 정빙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예. 그래서 지금 소형 원자력이 이게 차세대 원자력이 제일 먼저 갈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수입한다는 이야기 없죠. 이건 국산화가는 겁니다, 당연히. 미국도 인정하는 바고. 그래서 좀 더 중요한 내용이 이제 하나 보이는데 첫 번째 이걸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이제 정상회담 발표 한 다음에 이제 이름이 하는 이야기인데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수건이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진다는 게 그게 국민의힘 계열의 정권에서 이명박 운명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민주당 계열의 정부에서 추진했던 거예요. 수십 년 수건이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것은 한반도 평화. 자, 북의 무력을 우리가 막아선다라는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예. 한반도를 한 묶음으로 보고 그걸 지킨다는 의미로 활용해서 썼었습니다. 그게 이재명도 그 말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모호하게 이야기를 했죠. 예. 자, 이것은 이제 미군이 철수하고 그 자리를 한국이 대신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핵무장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말씀을 제가 최근에 드리고 있습니다. 핵무장. 예. 그러면 일본 핵무장 허가할까? 지금 벌써 바람을 잡는데 제가 절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는 미국이 빠져나간 자리에 한국이 큰형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계열에서. 그래서 호주에 팔기로 했던 핵 잠수함도 안 판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한국을 제일 믿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도를 해야 돼요. 시도를. 여러 군데 핵이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호주도 사기 싫은 핵잠이었는데 억지로 파는 거잖아요. 미국이. 32년부터 공급되기로 했고 그것을 유치할 잠수함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데 원자력 잠수함 안 판대요. 그길 미국이 그냥 미국 잠수함이 쓰겠다? 더하기 한국 잠수함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즉 호주는 관리 대상이라는 겁니다. 향후 미래에 다각화된 세상에서 호주가 네 맘대로 함부로 움직이는 걸 원치 않는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까지 동의를 하신다면은 일본한테 미국이 허락하겠습니까? 안 허락하겠습니까?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가지는 것을. 저는 안 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그 내용이죠. 2월 6일 날 우리가 발표가 됐죠. 이것은 이제 미국의 국회에 우리말로 입법조사체 보고서로 나온 거예요. 미국이 되게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거는 가는 거예요. 그 입법조사체 보고서 이제 과거에도 여러 번 소개드렸어요. 냉정하게 이야기해요. F-35의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죠. 즉 미국이 전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핵잠과 핵 억제력은 누구한테 부여하느냐? 한국한테 그새 하기로 됐기 때문에 호주는 필요 없다라는 거고 한국은 코앞이니까 더 중요하다. 호주까지 갈 필요는 없다. 호주가 전방이 될 가능성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핵잠 가져가지고 내 소나기를 벗어나는 것보다는 핵잠 안 주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혜를 모으고 기존의 틀이 이제 부서진다. 이것을 누가 빨리 잘 해내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 아이디어 상당히 신선하더라고요. 설 연휴 응급실 뺑뺑이 의사들도 쉬어야 되니까 국민 곁에는 언제나 군병원을 활용한다. 이 아이디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남북 대치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특화된 거예요. 지방에 가면 아마 큰 도시에 국군병원 다 있을 거예요. 군인들이 명절이라고 쉬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를 활용한다는 생각,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힘이에요. 우리가 가진 힘. 자, 정치적 지역주의를 넘어선다. 그런 부분도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죠. 예. 또, 이거하고 유사한 게, 지난번에 봤을 때 이런 거죠. 헬기가 산불이 났을 때 초기 진화에 엄청나게 중요한데, 왜 군 헬기를 쓰지 않냐. 군 헬기가 요새 수백 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군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소방을 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없느냐. 실제 군 작전에 있어서 할 필요 있겠죠. 자, 그래서 엮어주기 나름이에요. 산림청에서는, 소방청에서는 우리 관할이 아니어서 말을 하기가 좀 그런데 군대는 우리는 국방의 의무가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가운데 소통시켜버리면 되죠. 군 전쟁이 났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전쟁이 안 난 평시에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다. 충분히 유도리가 있는 부분인데.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멋있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경쟁이고 진짜 게임이죠. 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예.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남은 삶에서 이런 세상에 살게 될 것 같은데, 위에 보니까 뭐 챗 GPT로 뭐 성숙한 아기 엄마가 있다. 변호사도 AI로 대체될까? 전 대체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얼마 전에 그런 대화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AI가 인공지능이 활성화된 세상에서 AI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 뭘까? 이런 부분. 예, 충분히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게 이제 권력 이동이라는 부분도 있고, 아까 서울대 말씀도 드렸고, 지역화된 정치 기득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붕괴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이런 기술의 발전이 수단을 우리 엄들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같이 나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 그 친구 변호사인데 예전에 어디 뭐 국회의원도 출마해 보려고 시도하고 그런 얘기도 들었었습니다만, 졸업하고 나이가 40이 좀 넘어서 한번 만난 것 같아요. 만났는데 처음에 강남구 서초동 근처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크게 하나 열고 시작을 했는데, 몇 년 지나서 보니까 그 변호사 사무실을 딴 데로 옮겨서 여러 친구들과 같이 쓰고 있대. 여러 변호사들과 같이. 그래서 언뜻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고 했더니, 예전에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변호사한테 다 왔는데, 이제는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걸 다 찾아보고 단순한 것들은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더라. 그래서 변호사가 한테 들어온다. 그게 지금 AI까지 이제 진행이 됐다는 부분이고, 그게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세상이고, 그것은 여러분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을 더 고립시킬 수도 있어요. 생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추세에 따라간다, 이런 것과는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예. 자, 그 다음 밑에 볼까요? 왼쪽이 이장, 오른쪽이 왼쪽이 이창, 오른쪽이 어린 천재 신예인 모양인데, 이런 것도 가능해진 게 우리 아이들의 학습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위에 AI랑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류 바둑 기사랑 남자들의 실력 차이가 많이 줄었다. 그 이유는 옛날에 남성 위주로 전해져온 도제살이 그게 유일한 정부의 습득처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다양화됐다. 접근성이 좋아졌다. 예, 그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서는 아직 이런 세력들이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죠. 여기 보면 푸틴의 전쟁에 투입된 외국인들, 여기 보면 예전에 뭐 인도 이야기도 있고, 그 위에 있는 그 히말라야 산맥 근처에 사람들이 용병으로 가서 했다. 이런 거 언론에서 보도된 것도 봤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 큰 실수였어.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는 외국 용병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죠. 쿠르스크 진공작전을 할 때 그 핵심 세력은 외국 용병이었습니다. 몰래 정규군이 들어간 것도 있고 특수부대가, 그 다음 용병 부대에서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BBC는 한쪽말 계속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푸틴이 악마다. 러시아가 침공한 악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윤색돼서 우리의 정신을 도배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툴들을 사용하면은 좀 이따가는 아마 한국 전쟁의 기원 이런 거 치면 AI가 뭐라고 답변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거예요. 이것은 너무 의도가 빤하게 보이는 거고, 이런 류의 여론 조작. 어떻게 보면 우리의 머리를 조작하려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보면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너는 이 생각하지 말고 이 돈에 이 부분만 써. 그 다음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떤 자격증을 줘서 나의 다른 쪽을 갑자기 훈련이 안 되는 다른 쪽을 확 강화시키면서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패권 시대에 많이 보이던 모습이었고, 윤석열이 북한을 직접 그랬는데 북한이 받아쳤다. 그럼 전쟁 났을 거잖아요. 작든 크든.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조카들과 동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죽어나갈 목숨들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게 이런 거라, 이런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이 이제 계속 약화될 위기에 있다. 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정보력을 갖게 됐기 때문에 그걸 가공하고 다시 분배하고 공감을 형성시킨다는 그 과정이 되게 신속하게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득권의 컨트롤 바깥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다. 자, 이런 말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건데 그 단초를 주는데 이 네 명이 자매입니다. 일본 사람이고 또 한국에 와서 애기들 다 놓고 몇십 년째 살고 있어요. 큰언니부터 막내까지. 여기서 가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드라마 보고 한 이야기 같은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볼 때, 한국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절대 굽히지 않고 약간 그런 센 그런 느낌. 그러니까 한국에서 다들 자존감이 높잖아. 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강하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일본 사람들은 쭈뼛거리는 게 강하죠. 그래서 일본 사회는 기본적으로 되게 양이 득세하는 세상에 만든 거예요. 왜? 저도 옛날에 일본 비즈니스 때문에 일본 사람들 만나보면은 거기는 임원이나 사장급 가야지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는 말을 못해요. 우리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이 미국 같다는 표현을 가끔 하기도 하는데 완전히 미국 같지는 않아요. 우리는 중간이에요. 무조건 대들지는 않아요. 미국 사람들처럼. 그렇다고 일본 사람들은 끌려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을 때는 이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 진짜 그 당시에 우리가 더럽고 더 지식도 없고 그랬었잖아요. 일제시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참 다루기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됐을 텐데 지금 한국이 위상에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강한 면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되게 폭이 넓고 깊어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때까지는 버텨왔고 이제는 그것이 떨쳐나갈 때예요. 그렇게 느낍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제목이 적은 거죠. 사람은 내 생각대로 사는 거지 남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다. 이 할아버지가 뭐 장수를 했기 때문에 장수의 비결이 이거다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이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진짜 도 닦는 사람들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보면 그렇게 관계를 중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열렬하게 뛰어놀지만 또 그 반대편에 가면은 난 내 혼자 내 인생을 느끼면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다이내믹한 겁니다. 막 화끈하고 잘 놀고 뭐 밤에 잠을 안 잘 정도로 맨날 놀고 술 먹고 다음날 일찍 일하러 오고 이게 다이내믹한 게 아니에요. 이제 다이내믹한 거는 엄청나게 정적인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엄청나게 그런 사람도 많은. 그리고 인생에서도 여러 데를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내 생각대로 산다는 거죠. 남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천성을 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남 생각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내 생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믿는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학습력이 또 있어야 돼요. 그 주위에 조그만 욕심들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이게 절대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돌을 닦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것이 돌을 닦는다는 겁니다. 이분은 어디 뭐 역사책에도 이름이 나올 뿐도 아니고 지역사회에 뭐 이름이 뭐 오래 사신 분이라는 거 외에는 크게 뭐 들먹여지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각자의 돌을 닦아요. 도자가 뭡니까? 머리 숫자에다가 자족자족 걸어간다는 게 붙은 거잖아요. 그게 길도자하고 같은 겁니다. 돌을 닦는다 그러잖아요. 닦는 거는 원석을 다듬는다는 뜻이 있어요. 다듬는다. 원래 그리 가는 길인데 내가 그거를 뒤에 사람들이 가기 좋게 손질한다는 뜻이에요. 흔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인생의 가치로 여기면서 사는 문화가 우리한테 깊이 있게 깔려 있어요. 왜 그럴까? 어려움도 많고 힘든 것도 많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지켜낼 수 있었던 건
그 힘듦에 지쳐서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양분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힘, 이런 게 다 그들이거든요. 옛날 사람들 도 닦는다고 하는 거. 도통했네.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성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각자의 천성이 있거든요. 내가 잘하는 분야. 그렇죠. 예, 그 분야에서 다 그러는 거예요. 연기하는 사람 연기, 과학하는 사람 과학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DNA를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단물 좀 빨았다고 몇십 년 해봤더니 그냥 자손자대로 다 뭐라고 할까, 권력과 재산을 다 만들 수 있었고 내 자식들한테도 그 권위를 지위를 계속 물려줄 수 있겠다라는 아주 수십 년간의 짧은 경험을 가지고 수천 년간 흘려내려왔던 이거를 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엘리트층의 많은 부분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게 깨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그 사람들 안고가 아니에요. 알심이 아니에요. 껍데기지. 그 껍데기는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껍데기를 바깥에 제일 외피나 필요해요. 마음에 들더라. 생명력은 없더나 떠나 나무 껍질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덮어 쓰고 있을 따름이에요. 그거 본질이 아니에요. 알심이.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뭐 고독사 문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위에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거고 저기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맛있게 살려는 것부터 진지하게 보려는 거, 주변의 자연의 흐름을 느끼는 거, 인간관계의 핵심이 뭔지 깨우치는 거, 그런 와중에 내 밥벌이를 혼자 해결해내는 거, 잘 먹고 잘 살던 그렇지 못하던 시간에 그런 것들이 누적되고 쌓여갔을 때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되는 사람은 내가 혼자 있어도 관계가 단절된 게 아니에요. 왜? 내 혼자 길을 닦았기 때문에 누군가 그 길을 따라올 거예요. 참고하고. 그게 아니면, 그게 없는 삶을 살게 되면은 아무리 호사스럽게 살았다 하더라도 단절되는 겁니다. 주위에 아무리 사람이 많았다 하더라도 단절되는 겁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